안녕하세요. 대구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 센터장 김민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도 모시고 강연회를 할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어서 빨리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대구 남구는 명품 남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1등을 이뤄내기 위해 저희 진로진학 코칭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입 입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등 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교 입시 박람회, 대입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첫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속 현명한 공부법에 대하여 현직 교사인 김정민 선생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라며 끝으로 학부모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현직 교사에게 듣는 코로나 속 현명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대구 영선초등학교 교사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할 때 제가 자기소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앳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전에 나온 사진 중에 골랐습니다. 저는 교직 경력 13년 차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한 수업 연구를 좀 하는 교사, 그리고 사회과 과목 지역화 교재로 4학년 대구의 생활을 검토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와 이렇게 국제적인 교육과정을 다루는 사례들을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아마 외국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교사이지만 또 두 아들의 아빠로서 오늘 선생님 이제 앞에 계신 분들께 교사로서의 조언과 학부모로서 어떤 부분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지 강의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로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저희가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니까 3월 달에 계약이 연기됐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계약을 하긴 했는데 온라인 계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자, 6월 달이 되니까 조금씩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절반이 나오는 학교가 있었고요. 3분의 1만 나오는 학교도 있었고 아예 계속 온라인을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수업 일수까지도 감축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학습 부담, 아이들은 어떻게 또 통제해야 되는가 부담이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백신도 나오고 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어서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쉽사리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대책 결론은 혼공이다.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해야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가 진짜 질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지금 있는 학생이 공부하기에 적절한 여건인가? 혹시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학생들이 작년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됐습니다. 태블릿도 굉장히 수요가 부족할 만큼 많이 사고 온갖 온라인 학습에 노출이 되었죠. 아마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과 스마트폰과 관련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한데 분명히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학습을 위해서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올해도 아마 계속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이 세 개는 책이거든요. 두뇌 유출, 산만한 인간,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고요. 소셜 딜레마는 넷플릭스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상황의 바닥에 노출됐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온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입니다. 먼저 제가 소셜 딜레마, 이게 소셜 딜레마 포스터거든요. 작년 8월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 소셜 딜레마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출연을 했냐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의 부사장, 마케팅 담당자들이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죠. 학생들 스마트폰 집에서 계속 만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의지의 문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비교하는 영상도 되게 많았어요. 전교 1등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공부하고 산만한 아이는 이렇게 공부한다 하면 전교 1등 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만져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 스마트폰 만지는 아이들이 과연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 아니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도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어른도 제어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죠. 평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주제 많이 연구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몇 번 만지는지 하루에 봤더니 최소 2,600번 이상 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의할 때 만지고요. 시계 갑자기 궁금하진 않은데 시계를 본다고 만지고 심지어 화장실 할 때도 스마트폰을 꼭 들고 가시죠. 아이들은 과연 스스로 의지만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 일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2시에 제가 글을 올려요. 그리고 그 글은 상대방한테, 내 친구들한테 뜨겠죠. 뜨고 나면 그걸 본 사람들이 내 글에 좋아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했어 라고 하는 추천 이게 뜨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글을 2시에 올리면 3명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2시에 실시간으로 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2시 7분에 뜨고요. 두 번째 추천 알림은 2시 8분에 뜨고요. 세 번째 추천 알림은 2시 20분에 뜹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글을 올릴 때는 난 이미 페이스북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서는 나의 사용 습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글을 올리고 나서 몇 분 동안은 페이스북 앱이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종료된 시점에 알림을 줍니다. 울리겠죠? 참았어요. 1분 후에 다시 알림을 줍니다. 만져요. 만지고 나서 보통 한번 공부할 때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만지거든요. 다시 내려놔요. 그러면 약 10분쯤 후에 다시 올립니다.
자극을 나한테 올 수 있는 자극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을 계속 만지도록 만들어요. 문제는 페이스북만 쓰는 게 아니죠. 트위터도 쓰고 카카오톡도 씁니다. 온갖 알림들이 분산해서 나의 24시간 동안 24시간을 쪼개서 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기에 알림이 탁 떠 있어요. 안 만지고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중요한 것 같잖아요. 만지게 됩니다. 만지는 순간 이 알고리즘에 내가 다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보내면 만지더라. 저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알림이 온다는 겁니다. 자, 밴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자, 거의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이죠. 자, 이거 쓸 때 월 이용료 내십니까? 안 쓰죠. 우리는 이걸 공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용 요금도 받지 않는데 이 회사들이 계속 주식이 올라가요. 역대 사상 실적이래요. 대체 뭘로 실적을 했을까? 자,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끌릴 만한 광고를 제시를 하고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SNS는 공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연간 600조 정도의 광고 시장이 있거든요. 이 광고 시장을 다투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서비스들이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그들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문사들이 옛날에 광고비, 신문사들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신문지 발행 부수로 결정합니다. 이 회사들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앱 사용자 수와 앱 사용 시간이 자산입니다. 이게 많으면 광고비를 많이 받는 구조예요. 자, 소셜 딜레마에서는 이렇게 하루를 쪼개서 우리들에게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서 했다면 이 세 개는 책과 논문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두뇌 유치를 해서 뇌에서 뭔가가 쭉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온갖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작년 말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기 싫잖아요. 스마트폰을 확 뺏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 경험 있으시죠? 거의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한테 강제로 금지할 때와 같이. 자, 이 책에 의하면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된,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어떤 다른 게임의 인천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들과 같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도 결국에는 기전은 똑같습니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오는 보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보상이 옵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만지면 내가 만지는 대로 화면이 바뀌죠. 만지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떠요. 하도록 하는 역할을 쉴 새 없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만지고 계세요. 계속. 할 게 없는 게 분명히 알아요. 내가 여기서 얻을 정보도 없고요. 지금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계속 만지고 있어요. 도파민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계속 만지고 있다거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루함이라는 감정도, 지루함이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지루함이라는 틈새가 없습니다. 근데 지루함을 못 견뎌요. 불안해합니다. 그럼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스마트폰 앱 쓰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죠. 이거 하다가 갑자기 화면 바뀌었다가 이거 저거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만지면서 뭔가 또 딴 걸 해요.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도파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한 쾌감이 뇌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조차도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우리의 뇌는.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라서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라는 결론을 다룬 건데요. 자, 이거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책상에 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방에 갖다 놨을 때입니다. 자, 작업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수행하는 능력이 다른 방에 갖다 놨을 때가 책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책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집중력의 일부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동지능이라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책상에 있을 때가 가장 낫습니다. 그렇단 말은 책상에 스마트폰을 놓은 상태로 학습을 하면 설령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분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가? 과학적인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의지로 제어한다는 것은 무너지기 너무도 쉬운 조건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뭐 사용 규칙을 정해요. 뭐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뭐뭐 해요란 말은 사실은 의지잖아요. 아마 규칙을 가정에서도 많이 세우셨을 텐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볼게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요. 그 책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자,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뛰어난 사람들인가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소셜 딜레마 보셨죠? 유명한 기업들에서 회장급, 거의 사장급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이 회사 안에서 무엇을 논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보다는 환경을 제어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이미 있는 것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뺏을 수는 없고요.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 몸을 되게 아낍니다. 되게 아껴서 이러한 연구 결과 있죠. 그냥 하지 말라고 아이들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맞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이들도 알고는 있어요. 스마트폰 제 의지로 못 하겠어요.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작년에 사이버 안심존이라 그래서 각급 학교에 공문도 나왔었고요. 가정통신문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거 오류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구글 패밀리 링크라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로 하면 하루에 언제 사용할지, 몇 시간 사용할지, 어떤 앱을 못 쓰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됩니다. 비용은 무료고요. 자, 구글에서 이것을 제공을 하는 이유도 워낙 그거에 대한 사용 중독에 대한 안 좋은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윤리적인 경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3학년에서 작년에도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되게 구형 스마트폰을 주기는 좋습니다. 주면서도 아이에게 이게 사람의 뇌에 좀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 하고 아이 동의하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아이한테도 제가 이제 쓰는 모습을 좀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꼭 해보셔서 절대로 의지로 맡기시면 무조건 집니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아까 스스로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환경을 제어해야 된다 그랬죠. 스마트폰 자체로 이미 있는 것은 저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 학습 전용 태블릿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과 학습 태블릿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위한 거는. 자, 그러면 학습 태블릿은 사람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자료를 보여줄게요. 이건 교사들은 이미 많이 제공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 실제로 왔던 공문이에요. 자, 2020년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 지금 4만 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4만 대. 태블릿을, 보편이 이거예요. 학생 1인당 1태블릿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학교별로 몇백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1인당 1태블릿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정에서 학습용으로 쓸 태블릿 있잖아요. 그것을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대여를 받으세요. 학교에도 이미 이런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태블릿 개수가 아직 보급이 안 된 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급이 된 학교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용 학습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하게 방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밥을 생활을 하는 식탁이랑 생활하고 밥 먹고 잡담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학습하는 것을 분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밑에 제가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어린 동생 있죠. 어린 동생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몸을 잡고 막 흔듭니다. 장난을 치고 절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아까 첫애가 3학년이라 했잖아요. 둘째가 유치원생이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둘째 유치원생은 학습하는 그 시간은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잠깐 떼어놓습니다. 잠깐 떼어놔요. 분리해서 공간을 무조건 분리하셔야 돼요. 제거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 이거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아이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해줘라. 공간이 없다면 시간이라도 좀 분리를 해줘라. 이런 노력은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은 통제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루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을 대비해서 제가 적었던 건데 아이들의 생활 리듬 있잖아요.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맨날 9시, 10시 되면 애들 자라고 하잖아요. 자, 자라고 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치료할 때 약을 먹어라 이것도 분명히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김경일 교수라고 심리학자 분이 계세요. 한국인이 놓치고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정작 여기 계신 학부님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실 때 가장 컨디션이 좋으세요? 몇 시간? 8시간. 오, 알고 계시네요. 혹시 아십니까? 7시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날 내가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몇 시에는 자야 된다는 게 머리에 관념이 박혀있죠. 우리 학생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몇 시간일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는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오면 그날 오전 수업이 많잖아요. 오전 수업 중에 2, 3교시까지 멍하게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딴 거 요구 안 해요. 혼낼 수는 없거든요. 잠자는 시간.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할 때 수면 시간만은 꼭 지켜달라.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수업 루틴. 꼭 일어나는 시간. 아침밥 먹기. 수업 대기하기. 이거는 아침에는 무조건 정해진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외에 읽을 책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옛날하고 학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아이들이 모둠 활동을 못합니다. 모둠 활동은 교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제 학습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끼리 뭉쳐서 하다 보니까 모둠 활동을 할 때는 교사에게는 한 반에 16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4명씩 묶으면 4명의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 다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사가 한 바퀴를 돌잖아요, 교실을. 한꺼번에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한 명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학습 중간중간에 분명히 비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학습이 빨리 끝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지금 먼저 한 사람은 뭐 읽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집에서부터 이제 그런 학교에서 시간 날 때, 수업 시간 중에 시간이 날 때 꼭 이 책을 읽어라 라고 꼭 읽을 책을 가정에서도 체크를 해주시는 걸 정말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전략입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전략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학습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작년에 온라인 학습이 막 시작됐어요. 학교에서도 원격이 되니까 사교육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안 하는 학습지가 없어요. 다 AI, 인공지능이란 말까지 넣어서 막 학습지를 막 홍보를 하는데, 자, 인공지능이란 말을 딱 들으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의 수준을 체크해서 자동으로 학습을 조절을 해주겠네?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온라인 학습은 본격적으로 막 도입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검증이 된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온라인 태블릿은 분명히 아이들의 학습 주의력을 빼앗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현재까지 모든 선생님, 모든 학습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학습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언어 능력 신장을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인 독서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효과가 이미 수천 편의, 수만 편의 논문으로 검증된 방법은 독서예요. 너무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교사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굉장히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어휘를 설명을 할 때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작정 독서를 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수준이 너무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자, 학생들의 독서 역량을 살펴봐 줘야 되는데, 자, 우리 독서 역량을 살필 때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세요. 우리 아이 독서 능력 테스트를 하십니다. 또는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요. 또는 학습지에 합니다. 아마 테스트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중간보다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불안하죠. 이 불안함이 사실은 사교육 시장의 재료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사교육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은 보통 낮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적합한 건 아이들이 교과서입니다. 3학년 아이들에게 3학년 교과서로 한번 읽혀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소리내어 잘 읽는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제가 교과서 검토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이 학생의 어휘, 이 학생 나이대에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자, 일단은 교과서 5학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권 단원이 나옵니다. 5학년에. 자, 인권 단원에서 자, 학생들한테 제가 작년에 5학년 담임이라서 체크를 해봤던 단원이거든요. 자, 아이들이 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설명을 못합니다.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냥 인권이 인권이죠 이래요. 사람의 권리요. 한자를 배운 애들은 사람의 권리인데 그러면 사람의 권리가 뭔데 하면 설명 못해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성원, 보장, 공공, 편의시설, 사회보장제도, 신장. 교과서에서 단원 내용 정리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중에서 이것들을 다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요. 교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학생이 만약 이 정도를 모르잖아요. 이 학년은 5학년 수준의 어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문장을 줘요. 정리하는 문장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원에서 모를 때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나올 때 해당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요. 문단을 읽고 나서 이 문단에서 뭐가 중요한지 바로 못 찾아내고 엉뚱한 거를 찾아낼 때 이럴 때 이 아이가 5학년 수준을 잘 못 따라가는데 의심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2개 학년 이상 어휘 수준 격차가 나면 그 해당 학년에서 글을 읽을 수는 없으나 문해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있어요. 5학년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3학년에서 나오는 어휘 수준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5학년에서 분명히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수업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인데 제가 올해 3학년 담임이거든요. 3학년 1학기에 뭐가 나오냐면 국어사전이 나옵니다. 국어사전. 자, 아까 2학년 격차라 그랬죠. 3학년이면 1학년에 한글을 배워요. 이미 한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 근데 아직 교실에 보면 3학년 학생 중에 한글 음가 있잖아요. 기역 소리 나고 아 소리가 나고 합쳐져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특히나 겹받침이 나오는 낱말 같은 경우를 아직 못 읽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전체 학생 중에 4% 정도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가 3월 11일이잖아요. 매년 4월에 난독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학교에 지금 공문이 다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이시라면 한번 아이들 아까 교과서 읽어보게 하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보통 학습지를 붙이시거나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실 수는 있어요. 책을 보고 가르치실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아이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도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언어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난독 아이가 읽기를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치료 바우처를 줍니다. 그 바우처를 주면 굉장히 비싸요. 한번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다 줘요. 몇십 회기 대상이 선정이 되면 몇십 회기를 무료로 바우처를 주면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병원이라든지 치료센터에 데려다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한번 데려다 주시는 게 거의 막 최소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면 보통 보내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다 만족하세요. 진짜 난독인 학생이 원인을 밝혀내고 읽게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꼭 활용하시고, 자, 잘하는 학생들 대상을 볼게요.
국어 사전을 3학년 1학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랑 과학이 들어오죠. 1, 2학년 때는 국어, 수학 기본적으로 하고 통합교과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되다가 3학년부터는 사회랑 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고장, 문화유산, 그 다음에 자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국어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많이 도입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개인용 사전을 준비할 수 있으면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특정 출판사를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어 사전을 꼭 곁에 두는데 이게 초등학생용 국어 사전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가 중학생도 대상이 되긴 한데 중학생도 저는 이런 초등학생용 사전을 구입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뭐냐면 어른용이 쓰는 사전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전의 뜻을 찾다가 이 풀이 자체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사전 찾다가 사전만 계속 찾아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용 사전은 굉장히 표현이 쉽습니다. 쉬워서 아이들이 한 번만 읽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말해서 줬거든요. 제 아들을 혼자서 보고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등학생용에 맞게 쉽게 나온 사전이라서 이러한 사전을 꼭 반드시 구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한 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많이 베스트셀러라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읽으신 분도 많을 텐데 안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성적이 금박질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 아이들을 막상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수업할 때 글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휘나 표현을 이상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막 옷감을 짜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옷감 짜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신하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신하에게 보고를 그래요. 그럼 이 지혜로운 신하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임금님에게 혼날 걸 두려워서 옷감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아닙니다. 점점점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반어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굉장히 요령만 있어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중학교 가면서 각종 가사 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 굉장히 당황해요. 그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자기들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학교 가서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자, 한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독서를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독서만 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는 잘 모르겠죠?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자. 자, 익숙한 음악이십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자,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들,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가족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실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여명의 눈동자예요.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볼 수 있나 싶어서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봤죠. 옛날 생각도 나고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에 분명히 누군가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지 생각도 안 나고 다시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재밌어서 저희 이제 아버지 만날 때 아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다 또 기억나시냐니까 아버지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 그 장면 생각 안 나는데요 하니까 아 그거 몇 화쯤에 나온다 하면서 몇 화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 아버지도 봤고 저도 이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대화가 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런 여명의 눈동자와 같이 대화하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넷플릭스 있죠. OTT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집을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이 책은 고사하고 함께 보는 드라마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원하는 프로를 보고요. 어머님은 어머니 원하는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보는 게 다 달라요. 서로가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서로가 입력되는 정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유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넷플릭스 이용자 수, 유튜브 이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각자가 원하는 정보로 쏠리게 됩니다. 대화할 수 있는 공유된 이야기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독서를 할 때 제가 아까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아마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딱 이 책을 보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들은 정보가 진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들어온 정보가 서로 연관성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아까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 자녀 교육법 보셨죠? 같은 책을 가족이 읽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학습 방법인데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자, 아이들 함께 공유한 이야기를 가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 성장 소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같이 읽거든요. 읽으면 어른이 봐도 생각해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누고 아까 뭐 벌거벗은 임금님도 막상 따지고 나가면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고 할 수 있나? 지혜롭다는 게 뭔데? 용기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드라마를 보셔도 괜찮아요. 같은 드라마를 보세요. 아이가 어떤 채널을 봐요. 같은 걸 보시고요.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재미있는 책을 아이만 보게 하지 마시고 같이 옆에서 꼭 봐주십시오. 그렇게 길게 바라보시면 아이 옆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공유된 이야기 속에서 대화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 우리 자영업 하시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시죠? 3년 이내에 폐업률, 3년 이내에 80% 이상이 문 닫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버틴 사람은 지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제가 버틴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90%는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꾸준히만 하는 겁니다. 팟캐스트 새롭게 방송을 찍는 사람들의 80%는 6개월을 못 버티고요. 유튜브 한다는 사람 있죠. 유튜버 80%는 6개월 되기 전에 다 문 닫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블로그 하겠다 6개월 이상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1년 지나잖아요. 10% 안 됩니다. 독서 제가 지금 권장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도전 중입니다. 아이랑 독서를 아이 옆에서 책을 같이 읽겠다라고 다짐한 거 지금 한 2달, 3달 정도 됐거든요. 3달 정도 가는데 1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해내겠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상위 10% 이상의 성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만 뭔가 마법처럼 뭔가 결과가 나오는 마법 같은 학습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검증된 학습법인 독서, 아이 옆에서 같이 독서하고, 저희가 가진 거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준다. 그것이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코로나 시대의 학습법입니다. 자, 전략을 정리하면 교과서 오기 사전으로 하시고요. 국어 사전 꼭 활용해 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독서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지적 능력이 상승할 겁니다. 자, 평범함의 소중함. 아이들한테 아침에 학교 가는 거, 급식을 먹고 오는 거, 학부모님들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셨잖아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좋죠. 계약을 했잖아요, 저희들. 아이들한테 작년부터 얘기하던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교실에 와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급식을 먹고 집에 가는 것, 이게 집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희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진짜 잘했어. 우리 한번 칭찬해주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칠 때 인사말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의 선한 일을 한 거야. 자, 칭찬해 줍시다 하고 인사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시대 힘든 시기잖아요. 아이들에게 행동에게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시고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은 길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잘 버텨보는, 지내보는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